자, 그러면 오늘 이제 문법 부분 드디어 중세국어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동사국어가 그 중간고사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거 진짜 잘 들어야 돼. 너희 아마 중간고사 시험 보는 거야. 너희 제 책 그 범위 그 단원상 이제 중간고사에 들어갈 범위거든요. 그래서 내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동사국어가 중간 때 이 중세국어가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알겠죠? 300분은 무조건 기말에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문장하고 중간 때 문장 부분 하고 그 다음에 기말 때 이제 중세국어 부분이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지금 한번 잡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작업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멘붕 오는 단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중세국어 시작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알아둘 거는 우리 국어는 어디의 계통에 속하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 국어는 일반적으로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 라고 분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알타이 어족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몽골에 가면은 그 알타이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어요. 여러분들 역사 교과서나 이런 것보다 한 번쯤 들어보는 그 산맥 이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랄 알타이 산맥, 우랄 산맥 이런 거 들어보잖아요. 그치? 바로 그 산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랄 알타이 산맥의 왼쪽과 오른쪽, 동과 서쪽에 있는 그 어족을 우리는 알타이 어족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알타이 어족이라고 보는 이유가, 알타이 어족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투르크어, 몽고어, 만주, 퉁구스어 이런 말들이 속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플러스 한국어, 일본어까지 우리가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중국어는 전혀 달라요. 알겠죠? 중국어는 어순 자체도 우리말과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어 어순은 사실 영어랑 더 가까워요. 알겠죠? 그래서 중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족어, 한족이라고 하는 중국의 메인 민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족 중심의 언어고 우리 알타이 어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여러분들도 단군 신화 들어봤잖아, 그렇지? 단군 신화에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 하늘 신의 아들, 그렇죠? 하늘 천재의 아들 환웅이 그 인간 세상의 뜻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 내려오잖아, 그렇지? 일종의 이주민으로 보는 겁니다. 하늘을 섬기던 이주민, 즉 어떻게 보면 몽골 지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이주를 해와가지고 여기서 터를 잡고 살게 되었다 이런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아기가 딱 태어나면 몽고 반점이라고 엉덩이에 시커먼 반점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걸 몽고 반점이에요. 몽골인들의 특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몽고 반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라면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 몽골 쪽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면 특히 언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언어를 알타이 어족이라고 보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 근거를 보면 모음 체계에서 장음과 단음이 의문문적으로 대립한다. 즉 바로 뭐다? 대립한다는 것은 이꼴 소리의 길이로 의미를 변별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즉 우리가 음운 체계에 대해서 배울 때 비분절 음운에 보면 소리의 길이 있었죠.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타이 어족의 특징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모음 조화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물론 현대국어에서는 많이 사라졌어, 모음 조화가. 실제로 여러분이 중세국어를 배워보면 알겠지만 중세에서도 이제 모음 조화가 16세기부터 슬슬 문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다가 점점 연해지다가 나중에 이제 근대국어로 오면서 거의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모음 조화도 아직도 그래도 우리는 흔적이 남아있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의성어 의태어 보면 첨벙 찬방 이렇게 이렇게 하든지, 그치? 찰랑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치? 그래서 양성모음끼리 쓰이게 되면은 의성어 의태어가 약간 밝고 가볍고 귀여운 느낌이 들고, 반대로 첨벙 같이 음성모음이 쓰이게 되면은 뭔가 분위기가 좀 무겁고 크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음조화의 흔적이 아직도 우리 국어에는 또 남아있어요. 또 대표적으로 어간의 끝이 모음이 아나 오인 경우에 어미는 아로 시작하는 말이 붙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면은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는 보았다, 보았다가 되는 거고, 그렇죠? 먹었다는 먹었다 이렇게 되듯이. 알겠죠? 이런 것도 일종의 모음조화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교차거적인 성격을 지닌다. 자, 그래서 교차거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어근이나 어간에 바로 전미사나, 그렇죠? 전미사, 접사나 어미, 조사 등이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뭡니까? 그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영어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부 다 바로 뭐다? 알타이 어족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수식어는 꾸며주는 말 앞에, 그렇죠? 수식어는 비수식어 앞에 놓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서술어는 문장의 제일 끝에 위치합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한점 중국어를 알타이 어족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중국어는 순서 자체가 어순이 주어 다음에 바로 서술어가 오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런 요소들 때문에 우리 국어는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라고 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국어는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가? 자, 시대별로 우리가 분류를 한번 해보면은, 그렇죠? 자, 먼저 알타이 어족에서 시작되었던 말이, 자, 여러분들 역사 시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역사의 생각들을 한번 여기서 되새겨 봅시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고조선이 생겼고, 그렇죠? 그게 바로 일종의 알타이 어족이 그대로 넘어온 계통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고조선이 멸망하고 북쪽에는 부여가, 남쪽에는 사만, 마한, 진한, 변한 해가지고 사만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쪽은 부여 중심의 북방 부여가, 남쪽에는 사만 중심의 남방 한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던 것이 이제 북방 부여는 고구려가 이제 부여를 그대로 계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어로 발전을 하게 되고, 남방 한어 같은 경우는 백제어와 신라어로 분화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백제는 바로 뭡니까? 백제 수도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어디였더라? 백제 수도가 어디였죠? 백제가 우리나라 서쪽 지역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전라도, 지금의 전라도 지역, 광주 이쪽 지역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신라는 우리나라에서 동쪽 지역이거든요. 알겠죠? 동쪽은 이제 경상도, 강원도 이쪽 지역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인 경주를 중심으로 많이 언어가 발전을 하게 되고, 백제 같은 경우는 백제 수도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몰라. 그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발전해서 분화가 되게 됩니다. 지역적으로. 알겠죠? 자, 그러던 것이 우리나라를 최초로 통일한 나라가 어디였어? 그렇죠. 신라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면서 언어도 역시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중심으로 통일이 되게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통일 신라어 위에다가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바로 최초로 언어 통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뭐다? 남부 지역 중심으로 통일이 되죠. 왜? 신라의 수도는 경주. 지금으로 치면은 부산 바로 위에 있는 게 경주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남쪽 지역의 언어를 중심으로 우리말이 최초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통일 신라가 이제 멸망한 다음에 물론 잠시 발해, 그 다음에 후삼국 시대가 잠깐 있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고려는 수도가 어디입니까? 고려의 수도 어디입니까? 바로 개성. 그렇죠? 바로 개성이 어디냐면은 북한 지역 하면 가장 많이 여러분들 들었던 말 중에 개성공단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렇지? 바로 거기를 얘기하는데, 개성공단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서울에서 제일 끝까지 올라가면 통일전망대 있잖아. 그렇지? 그 통일전망대에서 바로 바라보이는 곳이 개성공단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이랑 얼마 거리가 차이가 안 나요. 생각보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고려 시대는 바로 뭐다? 언어의 중심이 중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지역 그 중에서도 개성을 중심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들어서게 되고, 조선은 수도가 어디입니까? 그치, 서울 한양이잖아. 그치, 한양 서울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성과 서울은
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물리적인 거리가 차이가 안 나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도 추정하기로는 고려시대 말과 조선시대 말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조선은 바로 뭐다? 바로 서울, 즉 한양 중심으로 언어의 중심지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맞게 되고 1933년에 주시경 선생님이 최초로 이제 뭡니까? 조선어 학회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문법 같은 거를 그때부터 이제 제정을 하게 돼요. 알겠죠? 언어 정비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일단 우리가 크게 나누게 되면은 바로 이 알타이 어종부터 시작했던 고조선 시대부터 바로 통일신라 이후까지, 삼국시대 이후까지, 이때까지를 바로 우리는 고대국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고려부터 조선시대 바로 임진왜란 때까지, 알겠죠? 임진왜란 때까지를 우리는 중세국어라고 해요. 알겠죠? 그리고 중세국어, 임진왜란이 지난 이후부터 뭡니까? 일제강점기까지를 근대국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거는 바로 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 부분도 사실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바로 전기 중세국어와 후기 중세국어로 나눕니다. 바로 전기 중세국어는 바로 고려 초부터 바로 한글 장제 전까지를 우리는 전기 중세국어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후기 중세국어를 우리는 언제라고 한다? 바로 한글 장제 이후부터 임진왜란까지를 우리는 후기 중세국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우는 거는 사실 중세국어 중에서도 후기 중세국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지식들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바로 뒤에 이어지는 거는 한글 창제 원리거든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한글 창제 원리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요거는 쭉 지나고 바로 어디로 가느냐? 자, 143페이지. 자, 중세국어의 특징, 이론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이론을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알겠죠?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됐나? 그렇죠? 자, 근데 진짜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안 해놓으면 나중에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찾았어요? 그렇죠? 왜? 페이지 밑에 적혀 있잖아. 43페이지 143. 찾았어?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제 진짜로 여러분들이 좀 뭡니까? 집중을 해서 잘 듣고 이해도 잘 해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이제부터는 국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법적인 특징들을 쭉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본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일단 이론에 대한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 넣어놔야지 나중에 본문 공부도 되는 거니까 이론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한글 표기법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음소적 원리를 취합니다. 알겠죠? 음소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중세국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본문을 배울 건데 사실상 소리 나는 대로 다 표기를 합니다. 연음이 일어나면 연음이 일어나는 대로, 그 다음에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대로, 뭐 음절 끝소리 규칙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표기에 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국어에서 우리가 한글 맞춤법 하면은 제1항이 바로 뭡니까? 우리 국어는 소리대로 적대, 그렇죠? 우리말은 소리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소리대로 표기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원래 형태, 원형을 밝혀서 표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세국어는 오히려 소리나는 거의 대로만 거의 다 표기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 국어의 또 다른 특징이죠. 바로 음절적 원리.
그렇죠? 우리 국어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다? 음절의 경계를 표기에 반영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한 글자를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글자가 끝나면 우리는 딱 여기까지가 한 음절이다. 그 다음에 음절은 두 번째 글자다. 이런 게 눈으로 이미 다 보인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 영어 같은 경우는 옆으로 풀어서 쓰기 때문에 음절적 경계가 표시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해수욕장이 어디입니까?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해수욕장? 그치, 해운대 해수욕장이잖아. 그치? 해운대를 영문명으로 표기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우리는 해운대 이렇게 표기하지만, 그쵸? 자, 이렇게 표기했을 때 첫 번째 음절이 어디까지가 첫 번째 음절인가가 사실 애매해져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 사람한테 이렇게 표기를 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하은대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고,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원래대로 이렇게 읽어가지고 해운대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어서 어디까지가 첫 번째 음절인지 음절 경계가 표시가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말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모아 쓰는 초성, 중성, 종성을 모아 쓰는 삼성합자의 원리를 사용을 하게 되죠. 처음에 일제강점기 그리고 우리나라 90년대 초 정도, 초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이게 안 좋다. 왜? 그때는 타자기 시대니까. 알겠죠? 타자기는 한 번에 글자를 모아 쓰기가 힘들거든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타자기 시대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우리 한글도 영어처럼 풀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도 실제로 있었어요. 알겠죠? 그런데 정작 이제 컴퓨터 시대로 도래하니까 한글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굉장히 효율적인 문자로서 각광을 받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음성인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언어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현대 시대에 와서 가장 적합한 문자로 우리가 이런 그 한글이 되었고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삼성합자, 초성, 중성, 종성은 한 글자에 모아서 쓴다. 그래서 한글은 음소 문자이면서 음절 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문자 체계는 음소 문자지만 표기하는 방식은 음절을 기준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음소 문자이자 음절 문자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음절 단위로 표기를 하더라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 뭐 이어적기 설명을 해줄 텐데 이어적기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한 개념만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정말 중요하죠. 자, 성조와 방점을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성조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 자, 현대국어는 우리가 성조가 없어요. 알겠죠? 굳이 있다면은 문장 수준에서 이제 의문문인 경우에는 끝을 높이고 평소문인 경우에는 끝을 낮추고 이런 경우, 그렇지? 자, 요런 정도만 있는데 옛날 중세 시대에는 우리말에도 성조가 있었습니다. 알겠죠? 성조는 바로 뭐냐? 소리의 높낮이 이걸 얘기를 해요. 이걸로 뜻을 구별하거든요. 중국어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 얘기하면 되게 시끄럽잖아, 그렇지? 그 이유가 성조가 있어서 그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니까 굉장히 시끄럽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바로 그 성조가 우리도 뭡니까? 중세 시대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음절을 발음할 때 그 음절의 높낮이를 우리는 성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조를 우리가 표기로 할 때는 표기에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바로 방점이라고 하는 것을 찍어서 성조를 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방점은 바로 뭐냐? 음절의 성조를 어디에?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어서 표시한 걸 우리는 방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한 글자, 한 음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쪽을 봐야 된다? 왼쪽을 봐야지 방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방점에 따라서 성조를 보게 되면 첫 번째 평성, 이거는 방점이 없어요. 점이 없어요. 알겠죠? 없으면은 높이는 낮은 소리입니다. 나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거성은 옆에 이제 점이 한 개 생기는 거. 알겠죠? 이거면 높은 소리예요. 아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상성은 점이 두 개, 세로로 이렇게 두 개가 찍히거든요. 이거는 처음에는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 상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옆에다 하나 적어둡시다. 요 상성이
현대의 장음, 긴 소리로 장음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누운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누운하고 길게 발음하잖아, 그렇지? 이거는 중세시대는 뭐였다? 누운 이렇게 발음하는 거였다. 산성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입성은 점과 무관해요. 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얘는 점이 없어도 되고 한 개여도 되고 두 개여도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입성은 바로 뭐냐? 바로 종성을 봐야 돼. 닫힌 소리가 바로 뭐일 때? 기읍, 디귿, 비읍, 시읒일 때. 알겠습니까? 이때 소리가 짧게 닫히는 소리. 자, 그런데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은 얘네가 받치면 오잖아? 길게 발음을 못해요. 알겠어요? 우리가 강 같은 경우는 강하고 길게 발음이 되잖아, 그렇지? 근데 밥하면 밥 하고 이렇게 짧게 닫혀야지 이렇게 안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얘네들 기읍, 디귿, 비읍, 시읒이 닫히면 오게 되면은, 자, 참고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세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고 해서, 그렇지? 얘네는 대표음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이런 점은 편하죠, 그렇죠? 대표음 같은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닫히면 오게 되면 소리가 짧게 끊어지는 걸 우리는 입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훈민정음 서문의 제일 앞부분 구절을 한 어절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자, 실제로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 라, 말, 사, 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요거 안 적어도 돼요. 굳이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나는 옆에 왼쪽에 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는 평성, 낮은 소리가 되는 거야. 그쵸? 그 다음 랏은 옆에 점이 하나, 그쵸? 거성, 높은 소리야. 근데 받침이 시옷이죠. 그쵸? 그러면 거성이자 입성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높은 소리인데 짧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말은 점이 몇 개? 두 개. 상성이니까 얘는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라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쌀은 점이 없죠. 그럼 얘는 또 낮은 소리가 되고, 그렇죠? 미는 점이 한 개, 높은 소리가 돼. 그럼 얘를 발음하면 나라, 말, 사미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중국 사람 같죠? 그렇지? 옛날에는 이렇게 성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나라, 말, 사미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성조라고 하고 그 성조를 표시한 점이 방점이다. 그리고 방점이 이렇게 있다. 자,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우리 그 성조와 관련된 부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바로 절음 부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겠죠? 혹은 어떤 학교 선생님은 얘를 뭐라고 하냐면 된소리 되기 부호다. 요렇게 설명하는 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절음고, 자, 무슨 뜻입니까? 절자가 끊을 절자예요. 절단하다 할 때 그 절자입니다. 알겠죠? 그럼 음은 소리 음자, 소리를 짧게 끊는 구호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절음고를 보면은 자, 종성이 리을로 끝나는 낱말과 그 다음 이어지는 낱말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종성, 리을 뒤에 바로 뭐다? 여린 히읗을 넣어서 입성을 표시한 거. 알겠죠? 요걸 우리는 절음구호라고 해요. 즉, 리을 받침 뒤에 이어지는 음절이 낱말이 다른 거야. 알겠습니까? 참고로 옛날에는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띄어쓰기를 안 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띄어쓰기를 한 거는 1894년에 창간된 독립신문 창간사에서 처음으로 띄어쓰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는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는지 몰랐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최소한도로 낱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절음구호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못할이라고 하는 거는 현대말로 하면은 이건 안 적어도 되는데 못할
사람, 약간 이런 형태의 요 못할 이런 뜻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못과 할이 서로 다른 낱말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이라는 말도 다른 낱말임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기에 하다라는 말 옆에 여린 히읗, 리을 받침 뒤에 여린 히읗을 집어넣어서 소리도 짧게 끊어서 입성처럼 발음합니다. 그래서 못할이 아니라 못할 놈이 하니라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소리를 딱 끊음으로써 약간 쉼표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성임을 표시해주는 이러한 부호를 우리는 절음부호다. 근데 이 절음부호가 쓰이게 되면은 뒷말이, 뒤에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되거든요. 여기서 보면 홀빼이셔도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 된 소리로 나기 때문에 몇몇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된 소리 되기 부호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쌤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된 소리 되기 부호가 말이 안 되는 게 그 된 소리 되기 부호라고 설명하는 쌤은 된 소리 되기 부호랑 절음 부호를 또 같이 또 따로 얘기를 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못할 다음에는 노미가 오잖아. 니은은 된 소리가 될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절음 부호. 홀베이쇼드에서 비읍은 예사 소리가 된 소리가 되니까 얘는 된 소리 되기 부호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니까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이긴 해.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굳이 만약에 그 분류를 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지만 굳이 아니라면 그냥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성조와 방점에 대한 설명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 성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소멸은 성조는 이제 16세기 오면서부터 그 사용에 조금 혼란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다가 16세기 말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표기에서 사라지게 되고 글을 쓸 때 표기에서 사라지니까 발음할 때도 사라지게 되면서 점차 없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또 갑시다. 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한 가지 표기법, 바로 동국정운식 표기법이죠. 자, 다음 페이지 켰습니까? 요것도 시험에 100%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먼저 개념으로 갑시다. 자, 한자는 우리나라 말을 표시하기 위한 문자야, 중국어를 표시하기 위한 문자야. 그렇죠? 중국어를 표시하기 위한 문자죠. 그렇죠? 그러면 한자의 발음은 우리나라식 한자 발음이 올바른 발음일까? 중국식 한자 발음이 올바른 발음일까? 그렇지. 중국어를 표현한 문자니까 중국식으로 발음해야 올바른 발음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이상 한자, 여기서 이상하다 아니야. 중국 애들이 아무리 이상하대도. 알겠지? 바로 이상적인 한자의 소리. 즉, 중국식 한자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표기법을 우리는 동국정운식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 한자 발음과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동국정운식 표기법은 이상 한자, 즉 중국식 한자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표기 방식으로 한자의 오른쪽에, 그렇죠? 한자를 쓰면 오른쪽에다가 그 발음을 한글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하게 되면 옆에다 녀 요렇게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방점은 왼쪽에 찍고, 알겠죠? 방점은 여기다 이렇게 찍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 사용은 처음에 동국정운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름을 동국정운식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이 왜 이거에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플지 참 이유를 잘 모르죠. 왜? 이 표기법은 채 100년도 안 쓰이고 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꼭 배우는 모든 교과서에 꼭 공통으로 나오는 본문이 있거든요. 세종어제 국민정음. 그게 이제 1443년 15세기 초에 쓰인 글이다 보니까 동국정운식 표기를 철저하게 지켜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100%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실 한자음과는 차이가 커서 짧은 기간, 100년도 진짜 안 써요. 한 6, 70년 쓰이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동국정운식 표기법의 특징을 알아둬야 되겠죠? 자, 이게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우리식 한자음이 아닌 바로 뭐다? 이상 한자음을 표기했다는 거죠. 그죠? 그 말은 이꼴 무슨 뜻이다? 그죠? 우리나라식 한자 발음과는 차이가
크게 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나 이런 나무 글자들도 참 많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식 발음과는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는 요 자를 중자, 가운데 중자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렇죠? 근데 여기는 듀 이렇게 쓰였지. 그렇죠? 나는 나라 국자인데 여기서는 귀 이렇게 쓰였단 말이야. 알겠지? 그렇죠? 이걸 우리게 중국인데 옛날에는 중국을 이제 듀귀 이렇게 읽었나 봐. 중국 사람들이.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다음입니다. 바로 무조건 삼성을 갖추어서 씁니다. 초성, 중성, 종성을 갖추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받침까지. 그러면 야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받침이 없는 문제들도 많잖아. 발음들도.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기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종성이 없는 발음은 종성에 음가가 없는 얘는 그냥 이응이에요. 알겠습니까? 이응을 표기했다는 거 알겠지? 근데 음가가 있는 종성, 종성에 이응 발음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옛 이응, 요거 과수원 표시 있죠? 요거를 여기에 좀 정확하게 적어 놓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이게 집 가자거든요. 그렇죠? 가는 받침에 발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기한다? 강 이렇게 표기합니다. 발음을 알겠죠? 근데 반대로 얘는 강자잖아요. 그렇죠? 이응 받침 발음이 있잖아. 그렇지? 얘는 어떻게 표기한다? 옛 이응을 넣어서 이렇게 표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응은 소리가 없는 거. 현대 국어에서도 보면 초성에 이응이 소리가 없잖아. 그렇지? 그게 바로 여기서 온 그 일종의 뭡니까? 전통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초성이든 종성이든 소리가 없으면은 그냥 이응을 표기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와 반대로 소리가 있는 경우를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옛 이응을 따로 만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옛 이응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데 그냥 이응은 음가가 없는 거, 옛 이응은 음가가 있는 거, 발음이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훈민정음도 여러분들이 딱 처음에 딱 보면은 희한하게 생각해. 왜?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쓰여있거든요. 그럼 애들 보고 처음에 아무것도 안 가르쳐서 읽으라면 생정, 엉쟁, 민정음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받침을 보면 얘네는 받침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응이기 때문에 음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음가가 있으니까 종, 어제, 훈민, 정 얘는 음가가 있으니까 정음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국정원식 표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동국정원식 표기의 특징이 바로 뭐냐? 자, 바로 그 다음 특징은 순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핵심은 요거기 때문에 나머지 요거는 밑줄만 쓰니 쳐놨어요. 알겠죠? 자, 순경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입술 소리 하면은 비읍, 쌍비읍, 피읍, 미읍 얘네들이죠. 두 입술 소리. 자, 입술 소리는 비읍, 쌍비읍, 피읍, 미읍 요거죠. 그렇죠? 자, 요거 아래에 이응을 연서라고 하는 건 세로로 둘 이상의 자음을 쓰는 걸 연서라고 하고 가로로 쓰는 건 병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서해서 순경음 비읍, 쌍비읍, 피읍, 미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거는 자, 순경음 비읍 같은 경우는 고유어와 한자어 모두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훈민정음 서문에도 보면은 그 뭡니까? 사람들로 해요. 수비, 니겨 할 때 수비가 요렇게 쓰여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고유어에도 요렇게 다 썼습니다. 순경음, 비읍은. 알겠죠? 그런데 나머지 순경음, 쌍비읍, 순경음, 피읍, 순경음, 미읍 얘네들은 동국 정식
표기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고유어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한자어 표기에만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순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국정식 표기 때문에 생겨난 그 음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16세기 들어서면서 동국정식 표기가 폐지되면서 얘네도 다 같이 순경음 기읍조차도 같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수비 같은 경우도 이게 현대말로 하면 쉽게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16세기로 오게 되면은 수이 이렇게 돼요. 순경음 기읍이 없어지고 그냥 이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알겠지? 그리고 이것이 현대말로 오면서는 쉬이. 그래서 이게 쉽게 이런 형태로 변화를 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이 단원에서 봐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좀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동국정음식 표기에는 이형고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형고래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자음 중에 받침이 리을인 경우 있죠. 우리가 갈등할 때 갈, 그쵸? 칡갈자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아닐 불자, 불 같은 것들, 그치? 이런 것들, 리을음으로 끝나는 한자음에는 종성에 반드시 여림 이웃을 붙였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닐 불자잖아, 그치? 얘는 중세시대에 어떻게 썼냐? 요렇게 썼다는 거야, 발음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그 짧은 순간에 다 까먹은 것 같지만, 그죠? 자, 우리가 앞에서 절음부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절음부호도 종성 리을 뒤에 여림 이웃을 썼지. 이형고래도 종성 리을 옆에 여림 이웃을 썼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고유어에는 절음부호, 한자어는 이형고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건 머리 아파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형고래는 동국정식 표기의 특징이고 동국정식 표기는 한자음의 발음에만 쓰는 표기이기 때문에 고유어에는 이형고래라는 단어 자체가 그 개념 자체가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유어 리을 옆에 여림 이웃이 쓰였으면 절음부호, 그 다음에 한자어 리을 받침 옆에 여림 이웃이 쓰였으면 이형고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간단합니다. 알겠습니까? 요것만 핵심이니까 요것만 알아두면은 어렵고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은 개념이지만 정말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바로 동국정음식 표기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런 동국정음식 표기법을 좀 알아두면은 시험에서 실제로 꼭 나오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표기법의 변화. 표기법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요. 알겠죠? 자, 첫 번째 표기법이 바로 이어적기라고 하는 표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어적기는 바로 뭐냐? 음운의 변동을 인정하고 표기에 그대로 반영하는 표기법. 특히 연음과 같은 경우에, 연음 법칙 같은 경우에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5세기부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어적기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지? 그렇죠? 아직 10차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으니 기분은 뭐지? 그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대말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여기다 예를 써줄 텐데 요건 안 써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밥에다가 은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서 그치? 자, 얘를 이어적기를 하게 되면 얘는 발음이 어떻게 돼요? 발음이 밥을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어적기를 하면은 15세기에는 밥을 이렇게 썼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끊어적기예요. 알겠습니까? 끊어적기라고 하는 건 뭐냐? 음운의 변동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 뭐다? 원형대로 표기하는 표기법입니다. 자, 얘는 16세기부터 서서히 사용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좀 짜증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알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맞춤법이 생긴 거는 1933년 주시경 선생님부터야. 알겠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맞춤법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앞부분 거. 16세기부터는
네, 중세국어. 네? 아니지. 아니요, 중세국어부터. 임진왜란이 17세기 시세기로 따지면은 16세기 말 17세기 이때 시작하거든요. 근데 16세기 초부터 끊어적기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단원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글 맞춤법이라는 게 이때는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 족대로 쓴 거야. 지 쓰고 싶은 대로 다 써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16세기에는 그 세 개로 나누게 되면 자 15세기에는 이어적기를 쓰죠. 그쵸? 그러면 16세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맞춤법대로 하면 끊어적기만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사실은 바로 뭐다? 이어적기 베이스에 플러스 끊어적기가 첨가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어적기가 이때도 계속 베이스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끊어적기는 원형대로 표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6세기부터 서서히 사용되기 시작하고 요거는 바로 뭐다? 어법에 맞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밥과 을을 합쳤을 때 얘네를 낱말의 원형을 밝혀서 쓰는 끊어적기로 쓰게 되면은 현대와 똑같이 밥, 을 이렇게 원래 형태를 밝혀 쓰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그 다음에 자 다시 또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게 만드는 거듭적기라고 하는 게 생겨납니다. 알겠죠? 자, 거듭적기는 의문의 변동을 인정을 합니다. 알겠죠? 하지만 플러스 원형도 중복으로 표기하는 표기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근대국어 시기부터 서서히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거듭적기는 기본적으로 얘기하면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과 플러스 어법에 맞게 표기하는 게 믹스된 형태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거듭적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근대에는 어떻게? 역시 마찬가지 이어적기 베이스에 끊어적기도 쓰이고 몇몇 부분은 거듭적기도 쓰이게 돼요. 근데 이어적기랑 끊어적기를 같이 하는 게 거듭적기야. 아니, 그러니까 두 개가 섞여 있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옆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쉽게 이해하라고. 알겠습니까? 자, 거듭적기에서 우리가 밥과 을을 합치게 되면은 메인은 밥입니까? 을입니까? 낱말에 밥이겠지, 그치? 그러면 밥은 원래 형태를 밝혀서 이렇게 밥을 씁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를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된다? 밥을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의문 변동도 똑같이 한 번 더 적용시켜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받침이 거듭 두 번 적히게 되는 거야. 알겠지? 받침에 시작하는 나오는 종성이, 그쵸? 그래서 받침을 두 번 적었다고 해서 거듭적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뜻과 인이가 합쳐졌는데 뜻신이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it과 음연이 합쳐졌는데 있으면 시읒이 두 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는 거듭적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핵심은 사실 요거예요. 기본적인 것을 이해했다면은 시대별로 나눌 때 우리는 요걸 어떻게 봐야 나눌 수 있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예전에 봤었던 고등학교 문제 중에 제일 황당했던 문제, 숙명여고에서 한번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알겠죠? 갑자기 뜬금없이 전혀 처음 보는 지문 하나 떨렁 던져놓고 이 지문은 몇 세기에 쓰여진 지문인가?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런 걸 판단하는 기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런 적기 방식, 표기 방식. 그러면 글 전체에서 일단 베이스는 어느 시대건 이어적기로 쓰일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한 부분이라도 끊어적기가 쓰였다? 아, 얘는 16세기 이후구나. 그죠? 그런데 끊어적기도 있는데 거듭적기도 같이 보이네? 아, 얘는 근대국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시기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표기법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도 요즘 솔직히 말하면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되게 짜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알겠죠? 몇몇 학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은 현대와 제일 가까운 게 끊어적기잖아. 그치? 그리고 거듭적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소리대로 표기라고 어법에 맞게 표기가 섞여 있는 형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순서를 거꾸로 가르쳐요. 이어적기 다음에 거듭적기가 나오고 거듭적기가 일종의 과도기적 형태고 그 다음에 끊어적기가 나온다.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요즘에. 알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세만 배우거든요. 근데 사실 2009년 교육과정까지는 전부 다 고대, 중세, 근대를 다 배웠어요. 그래서 그 고대, 중세, 근대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항상 핵심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6세기 이제 소학원의 같은 글을 보게 되면은 끊어적기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근대 국어에 해당하는 동명일기나 이런 17세기, 18세기 글을 보게 되면 거듭적기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서는 요 순서인데 학교에서 요즘 이걸 거꾸로 다 섞어서 막 거듭적기가 맨 그 가운데고 끊어적기가 끝에 나오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도 있기는 합니다. 알겠죠? 그거는 뭐 선생님이 연구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교사형에 나오는 그대로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좀 제대로 볼 필요는 있어요. 실제로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네. 높여달라고? 아, 오케이. 에어컨이 많이 나갔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모음조화 보도록 합시다. 자, 요 모음조화는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중세국어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요소예요. 알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 여러분들 내신에서 나오는 문법 문제도 전부 다 모의고사 형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면서 문법 문제를 풀 때 가장 좋은 점이 뭐야? 이론이 다 실시가 되잖아. 외울 필요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일단 중세국어 부분 문제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미로는 다 제시를 해주고 심지어 이전에 조금 국어가 쉬웠던 형태에서는 밑에 해석까지도 다 제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현대국어적인 문법만 알면은 유추해가지고 중세국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런데 여기서 유추를 할 때 여러분의 당락을 가르는 요소가 바로 이 모음조화예요. 중세국어는 요 모음조화가 존재를 합니다. 알겠죠? 자, 일단 모음조화가 뭔지 봅시다. 모음조화는 모음의 성질에 따라 같은 성질의 모음끼리 어울려 사용하는 걸 모음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 한글 창제원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내용 어렴풋이라도 기억을 하겠지, 그치? 우리가 음운을 만들 때 뭡니까? 자음 같은 경우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했었고 모음은 뭐라고 했어? 천지인, 바로 음양의 그 철학적 그 원리를 담아서 음양오행의 철학적 원리를 담아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양성과 음성도 거기서 말하는 음양의 그 원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양성은 쉽게 말하면 밝음이야. 알겠지? 그리고 음성은 뭡니까? 어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 될 게 밝음이 좋고 어둠이 부정이다.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음양 오행의 원리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음과 양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어둠도 우리가 어둠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인지를 할 수 있듯이 빛과 어둠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지 부정과 긍정의 의미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오랜 시간 이제 전해지다 보니까 약간 부정의 의미가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된 거지 원래 의미는 부정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양성은 쉽게 말하면 밝음을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천지인 한글을 만들 때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기본자를 만들잖아. 그렇지? 여기서 하늘에 해당한 게 바로 뭐였어? 바로 점, 아래야. 그죠? 땅에 해당하는 게 그쵸? 그 다음에 사람에 해당하는 게 이였습니다. 그쵸? 자, 하늘과 땅 중에 어느 게 밝음일까? 그치. 그러니까 아래아가 양성인 겁니다. 알겠죠? 사람의 오른쪽이 밝을까? 왼쪽이 밝을까? 그치. 옛날 사람들은 오른쪽이 밝음이라고 했어. 양이라고 했고, 왼쪽을 음이라고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원래는 긍정, 부정의 의미가 아니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왼손잡이를 거의 장애인 취급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어른들 중에 보면 왼손잡이는 양손잡이가 많아. 왜냐면 남들이 보면 장애인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오른손 쓰는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왼손잡이는 어른들 중에 양손잡이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렸을 때 원래 왼손잡이였던 거야.
일부러 훈련을 통해서 오른손잡이로 만든 거예요. 알겠죠? 그 정도는 이제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도 사람들이 좀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사람의 오른쪽이 밝음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야가 양성이 돼요. 알겠죠? 땅의 위가 밝아, 아래가 밝아. 그쵸? 그러니까 요가 양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반대 음성은 바로 뭐다? 하늘의 반대인 땅, 그쵸? 사람의 오른쪽의 반대인 왼쪽, 여. 땅의 위의 반대인 아래, 유. 얘네가 음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사람은 뭡니까? 그 음양오행에 보면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음과 양 사이에 서 있는 존재라서 중성모음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중세시대에는 모음 체계가 지금보다 더 복잡했어요. 네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알겠죠? 지금은 뭡니까? 는 이렇게만 나오잖아. 그렇지? 중세 국어에는 모음 조화를 신경을 써서 난, 는 이렇게 분류를 해요. 알겠습니까? 목적격 조사도 이렇게 네 개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앞 말의 끝에 자음이 있느냐 없느냐 환경적인 요소로 나뉘고 요 두 개는 뭘로? 모음 조화를 통해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것 때문에 어미나 조사가 어떤 게 오는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세 국어에서 기본적인 이론은 이미 다 제시를 해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는 모음조화라는 개념을 알아야지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음조화는 별거 아니지만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해를 해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말에서 나는 같은 경우는 나가 여기서 아이 있기 때문에 양성모음이잖아. 그렇지? 그럼 중세에는 어떻게 썼다? 얘를 나단 이렇게 쓴 거야. 알겠죠? 같은 양성인 아래아로. 알겠습니까? 아니까 같은 양성으로. 알겠죠? 그러면 너는 어가 음성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때는 현대랑 똑같이 너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 음절의 모음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뒤 음절의 모음도 양성이냐 음성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요것도 조금 머리 아픈 건데.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불규칙 활용의 규칙 변화. 자, 현대 국어에서 어간의 끝이 르로 끝나는 말. 대표적으로 다르다 할 때 다르. 그쵸? 푸르다 할 때 푸르. 요렇게 르로 끝나는 말들은 현대 국어에서 싹 다 불규칙 활용을 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다르에다가 아를 붙이면 뭐가 돼? 그치? 달라. 갑자기 으가 사라지고 리을이 받침으로 간 다음에 없던 리을이 첨가가 됐잖아. 그치? 그 다음에 푸르에다가 어를 붙이면 푸르로 뭐지? 외국에 갔다 왔더니 한글 잊어먹었나?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푸르에다가 어가 붙으면은 푸르러가 돼. 갑자기 어떤 리을이 들어오는 거야. 알겠지? 이렇듯이 어간의 끝이 르로 끝나는 건 현대국어에서는 싸그리 다 100% 불규칙 활용을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중세에는 이 어간의 끝이 르로 끝나는 낱말도 규칙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것도 시기에 따라 다르게.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15세기에는 리을 이응 활용형을 썼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왜 이것이 리을 이응 활용형이냐? 자, 다르에다가 아가 붙잖아요. 그쵸? 얘를 어떻게 표기하느냐? 리을 이응을 써서 이렇게 표기했기 때문에 요거를 리을 이응 표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푸르에다가 어가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 푸르에다가 어가 붙으면 리을 이응 활용형을 쓰면 어떻게 쓰겠어? 푸르에다가 어가 붙으면 그치 풀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16세기에 오면 이것이
리을 활용형으로 바뀌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르에다가 아가 붙으면 리을 활용형이 되면은 달라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보면 현대말이랑 똑같네요 하겠지만 푸르에다가 어가 붙은 형태를 생각하면 전혀 다르죠. 푸르에다가 어가 붙어서 리을 활용형이 쓰이면 어떻게 써야겠어? 풀러.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 땐 파란색으로 쓴 요거 때문에 리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오게 되면 이것이 다시 또 니은 활용형으로 바뀌어요. 알겠습니까? 이 자리에 니은이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다르에다가 아가 붙으면은 근대에는 어떻게? 나 요렇게 쓴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그러면 푸르에다가 어가 붙으면 어떻게? 근대에는 풀너 요렇게 발음해서 쓴다는 거죠. 희한하지, 그치? 그죠? 자꾸 이렇게 이해 안 된다는 표정으로 하면은 다 이해 못해요. 자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어쨌든 다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보면은 활용하기는 더 편해요. 시기별로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나라처럼 현대말처럼 아예 뭐 붙는 어떤 품사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이래버리면 진짜 불규칙으로 해버리면은 다 외워야 되는 말이야. 영어의 불규칙 동사도 여러분 다 외우잖아. 그치?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멀리만 알면 활용하기는 훨씬 더 편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바로 뭐다? 시기를 구분하는 하나의 요소다. 근데 요거는 요즘 들어서 안 가르쳐주는 학교도 꽤 많아요. 근데 또 가르쳐주는 학교도 꽤 많아요. 동상도 가르쳐줍니다. 알겠죠? 확실하게 머리 넣어놔야 돼요. 300분은 작년에 안 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올해는 넣는다고 했다면서 어쩔 수 없지만 해야지. 넣으실 것 같아요. 올해 뭐 그때 하는 거 다 완전히 꼭 넣는다고 얘기했다면서 수업 때. 중세 구간에 다 응. 중세 구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말 때. 그렇지, 기말 때 나오겠지. 중간 때는 문장 나올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주격조사. 이것도 여러분들 머리 아프게 하는 애예요. 알겠죠? 자, 주격조사는 오히려 한 가지 얘기를 해주면 중세 국어에는 한 형태밖에 없어. 지금은 이가 두 개 형태잖아. 그렇지? 근데 중세에는 오로지 이만 썼어요. 근데 그 이가 세 가지 형태로 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중세 시대는 주격조사가 현대와 형태가 달랐다는 거죠. 자, 내용은 15세기에는 주격조사로 오로지 이만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요. 알겠죠? 자, 첫 번째 형태는 자음 모음의 이 형태다. 자음 모음의 이 형태. 알겠습니까? 자, 요거는 언제 쓰느냐? 낱말이, 앞 낱말이, 그렇죠? 정확하게는 앞 낱말이죠. 낱말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바로 이 주격조사 앞에 받침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자음 모음의 이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애들 중에 이걸 굉장히 착각하는 애들 몇 명 있어. 알겠지? 왜? 자, 예를 들어서 말쌈이라는 말에 주격조사 이가 붙거든요. 국민정음 서문 보면 알겠지? 근데 얘가 이어졌기 때문에 말쌈이 이렇게 쓰인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아이들이 자꾸 여기서 말 지우고 쌈 지우면 이 모음이밖에 안 남네? 모음이가 주격조사인가요?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 알겠지? 얘는 모음이가 주격조사가 아니라 자음 모음 형태의 이가 주격조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분리하는 문제가 거의 한 70%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형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응. 이의 이음이 음가가 없는. 그렇지. 음가가 없기 때문에 그 표기상으로 생략이 됐을 뿐인 거죠. 알겠습니까? 원래 원형은 자음 모음의 이 형태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모음만 쓰는 이 형태가 있어요. 이게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낱말이 이, 에, 예, 왜. 요거는 지워요. 원은 지우세요. 둘 다 지우세요. 알겠죠? 원은 빼고. 그 다음에 왜 이런 것들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주격조사로 이를 쓴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면은 공자라는 말에
주격조사 이가 붙어서 공채 이렇게 쓰고 알겠습니까? 홀 빼이셔도 할 때 홀 바에다가 이가 붙어가지고 홀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형태가 바로 뭐냐? 영형태가 있어요. 자, 영형태는 낱말이 모음 이, 에, 예, 왜로 끝나는 경우에는 주격조사를 생략합니다. 알겠습니까? 표기상이 생략됐다고 해석 생략됐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알겠죠? 대표적으로 옛날에 그 뭡니까? 그 드라마 제목 있었잖아. 뿌리 깊은 나무. 여기 있잖아. 그치? 이게 원래 원문으로 따지면 불휘 깊은 남간 이렇게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불휘라는 말이 원래는 불휘에다가 영형태의 주격조사가 붙은 거야. 알겠죠? 근데 드라마 제목 생각해서 뿌리 깊은 나무는 이렇게 했다면 틀립니다. 알겠죠? 해석을 할 때 무조건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솔직히 이 형태, 영형태 구분하기 빡세잖아요. 그렇죠? 그지? 정말 쉽게 구분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알겠습니까? 보통 이것까지 가르쳐주는 가무사 선생님은 어떤 학원 가도 학교 가도 아무도 없어요. 알겠죠? 자, 이 형태랑 영형태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알겠죠? 제일 간단한 방법, 형태상 이가 붙을 수 있는가? 의 여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얘네들을 구분하는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요걸 가지고 구분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 보도록 합시다. 모음 이 옆에는 이를 붙이면 요런 형태가 되잖아. 그치? 요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쵸? 이 옆에 이를 붙이면 우리말에 있는 음은 모음입니까? 없잖아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는 여형태를 쓰는 거예요. 이 형태를 붙일 수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에다가 형태상 이를 붙이면 뭐가 돼?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 형태를 쓰는 거예요. 아로 끝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로 끝나면 형태상 이를 붙일 수 있으니까 에가 되죠. 그쵸? 근데 에로 끝나버리면 여기다 이를 붙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때는 영형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말 쉽죠? 그죠? 왜도 역시 마찬가지. 왜에다가 이를 붙일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영형태. 알겠습니까? 아까 월을 지운 이유가 이거예요. 원은 여기서 형태상 이를 붙이면 왜가 되잖아. 그치? 요거는 가능한 겁니다. 알겠죠? 이때는 그러면 이 형태를 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형태상 이가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만 구분해주면 여러분들이 영형태냐 이형태냐 구분 한 방에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예를 들었던 불휘 봅시다. 불휘 같은 경우는 여기 끝이 위로 끝났어. 즉 여기에 이라고 하는 가림막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가림막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가 붙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영형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 방에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구분하면 정말 쉽습니다. 요 두 개 구분하는 거. 알겠습니까? 정말 쉬운 방법이에요.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주격조사 구분 정말 쉽습니다. 알겠죠? 별거 없어요. 선생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응. 다른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선생님이 이거 싹 정리를 했거든. 이게 정리한 지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리하면서 쭉 보니까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사와 어미의 활용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조사도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다른 부분이 보여요. 알겠습니까? 자, 관용격 조사도 중세에는 다르게 쓰였어요. 알겠죠? 자, 관용격 조사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앞에 오는 명사가 무생물이거나 높임의 대상인 경우는 시옷을 씁니다. 즉, 바로 뭐다? 자, 앞 낱말이 무정명사. 무정명사는 감정이 없는 명사죠. 그렇죠? 무정명사 또는 높임의 대상인 경우는 어떻게?
시옷을 관형격 조사로 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앞 낱말이 유정명사, 감정을 가지고 있는, 즉 사람과 같은 것을 나타내는 유정명사인 경우에는, 알겠죠? 이때는 에나 의를 관형격 조사로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딱 설명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겠죠? 이 아래아를 쓰는 에와 의를 쓰는 의를 구분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좀 전에 배웠잖아. 뭘 맞추기 위해서? 모음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그쵸? 그러면 에를 쓰는 거는 언제? 양성모음일 때. 그쵸? 의를 쓰는 거는 언제? 음성모음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관형격 조사도 앞말, 앞명사의 성격에 따라서 1차로 나누고 그 다음에 모음조화의 여부에 따라서 2차로 나누게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근데 참 웃긴 거는 요 시읒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 앞말에 받침이 있어 버리잖아? 그러면 오른쪽에다 옆에다 따로 씁니다. 알겠습니까? 따로 쓸 정도로 굉장히 좀, 그 이런 모습을 보여야 알겠죠? 자, 그 다음 뭐다? 근데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알겠지? 그래서 조사는 또 쉽게 생략이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문맥상 의미나 이런 것들 해석 같은 걸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중세국어는 해석 같이 주어주니까 여러분들이 현대말하고 비교해서 풀어보면은 또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는 중세국어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한 배리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 배려를 뚫는 애는 생각보다 쉽게 푸는 거고 못 뚫는 애들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심리적 장벽이라고 봐야 돼. 괜히 어렵게 생각하니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생각보다 접근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보다 자, 부사격 조사도 중세에는 좀 많이 달랐어요. 특히나 비교 부사격 조사 같은 경우는 현대말로는 와, 과. 그렇죠? 그래서 훈민정음에 보면 균깃에 달아.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중국과 달라. 같다 다르다는 비교할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다르다 할 때 그 와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라와. 이거는 현대말로 하면 뭐뭐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또 이것과 유사한 것으로 근대국어 보면 도곤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거는 근대국어 동명의리에 보면 호박, 도곤, 더 곱더라. 호박이라는 보석보다 해가 더욱더 예쁘더라 할 때 호박, 도곤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전부 다 비교 부사격 조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부사격 조사, 누구누구에 이런 말 있잖아. 그렇지? 바다에 갔다 할 때 이런 것들. 그렇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모음조화에 따라서 에와 에의 형태로 구분해서 썼습니다. 옛날에는.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부사격 조사. 이거는 그냥 부사격 조사. 굳이 따지면 처소,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배하는 거는 모음조화 관련된 내용이 그만큼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꾸 모음조화를 가지고 구분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명사형 어미 같은 경우에는 자, 용어는 명사형으로 만들어주는 어미를 명사형 어미라고 하는데 현대에는 현대에도 기 있잖아. 그렇지? 요거는 중세랑 똑같아요. 중세에도 그 다음에 모음조화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가 그 15세기에는 만 16세기에는 플러스 기까지 쓰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있다. 요거는 본문할 때 본문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여기서는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자, 보도록 합시다. 어두장군. 그죠? 이제 좀 있으면 끝나. 힘들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뇌에 과부하 걸렸나? 근데 다음 주 끝나려면은 그럼 일단 어두장군까지만 하고 조금 쉬는 방향으로 합시다. 오늘은 알겠죠?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쉽시다. 점점 뇌에 과부하가 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 자, 그렇죠? 자,
말씀 어자 한 글자예요. 알겠죠? 두는 머리 두자. 즉 말의 머리. 즉 여기서 말하는 어두라고 하는 거는 음절에서 초성을 가리킵니다. 알겠습니까? 즉 말의 머리에 자음이 군, 물이 군자예요. 즉 둘 이상의 자음이 초성으로 오는 걸 우리는 어두자음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어두자음군은 어두 초성에 둘 이상의 자음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어두자음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어두자음군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옆에다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첫 번째가 바로 비읍계. 어두자음군, 합용명소죠. 그렇죠? 비읍계 같은 경우는 비읍으로 시작하는 그 합용명소입니다. 바로 비읍, 기읍, 방가. 그렇죠? 그 다음에 비읍, 디귿, 부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비읍, 시읍. 이런 것들, 그치? 이게 바로 비읍으로 시작하는 비읍계예요. 알겠죠? 그 다음, 시옷계는 말 그대로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두자음군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시옷, 기역, 수고, 그쵸? 그 다음에 시읍, 디귿. 이거는 뭐 딱히 할 말이 없다. 그치? 그 다음이 시읍, 비읍. 그죠? 욕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비읍, 시읍계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비읍, 시읍계는 비읍, 시읍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얘는 비읍, 시읍, 기읍, 비읍, 시읍, 디귿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초성에 와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이런 인상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외우면 외우기 쉽겠죠,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거는 뭡니까? 중세에는 어두, 자음군 모두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어떻게 발음했는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녹음 기술이 내는 게 있었던 게 아니니까 진짜로 뭐 이렇게 읽었을지 모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셋 다 발음됐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해 난이라고 하는 접두사에 해라고 하는 접두사가 있거든요. 여기에 쌀이 붙었을 때 옛날의 쌀의 모습을 이렇게 쓴 거야. 알겠죠? 그래가지고 현대 올해 난 쌀을 특이하게 이 쌀만 붙으면 햅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과일이 붙으면 햅과일, 시읒 받침으로 발음하는데, 그치? 바로 이것이 중세시대 원래는 어두자음군의 흔적 때문에 요 비읍이 일로 와가지고 햅쌀이 된 거다.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이동되어 있는 형태가 아직도 남아있는 걸 보면 중세시대의 어두자음군은 다 발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쵸? 어두자음군은, 그쵸? 중세에는 비읍계, 시읍계, 비읍, 시읍계 모두 사용이 되다가 근대에는 시읍계로 통일이 됩니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비읍계나 비읍시읍계는 사라지고 시읍계만 쓰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읍계로 통일되었다는 것은 바로 뭐다? 시읍계 합용명사만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현대의 된소리로 변화를 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중세에는 어두에 이렇게 합용명사의 자원이 쓰였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뜨들, 수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러던 것이 중세에는 어두자음군이 활발히 사용되다가 근대에 오면서 쉽게 합용명사만 사용하게 되고 현대로 오면서는 된소리로 변화를 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용명사를 딱 보게 되면은 당황할 거 없어요. 두
두 개 쓰이든 세 개 쓰이든 상관없어. 제일 끝에 걸 된소리를 읽으면 현대말과 그 소리가 거의 유사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뜨들 뒤에 있는 디귿을 된소리를 읽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뜻도 해석하면 뜻을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쏘매도 이것도 뭡니까? 시옷을 뒤에 있는 시옷을 쌍시옷으로 발음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쏘매가 되잖아. 그렇지? 현대말로 해석하면 씀에. 그렇죠? 쓰다에 미음이 붙어가지고 씀에. 날로 매일매일 씀에 사용함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말과 의미가 거의 비슷해져요. 알겠죠? 그럼 세 개도 마찬가지야. 이건 안 적어도 되는데 기록에 보면 요런 기록이 있거든요. 이걸 현대말로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끝에 있는 걸 된소리로 읽으면 해석할 때 훨씬 더 좀 편해져요.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읽을 때도 편하고 알겠죠?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문법은 그쵸? 머리에 과부하가 걸린 관계로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다른 건 더 궁금한 거 없어요? 그러면 10분 정도 복습을 하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마무리합시다. 알겠습니까?